안녕하세요.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새 가족으로 만났나 싶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시댁엔 딱 한 명,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저 또한 시모 때문에 크게 골치를 알아야 했는데요.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모는 식구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렵지도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중산층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빤 한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내고 정년 퇴직을 하며 엄마와 저와 제 위의 오빠 그리고 제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많은 식구를 모두 건사하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후 전 직접 차린 피부샵을 키우고 크게 성공시키느라 사남매 중 결혼을 가장 늦게 했습니다. 나이 40대 초반에 2살 어린 남편과요. 결혼은 조건이 다가 아니라지만 남편 될 사람이 너에 비해 너무 기우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셔? 우리 부모님은 배경보단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 조건 같은 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솔직히 남편은 집안도 가난하고 직업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기에 결혼 당시 주변에선 우애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심성은 억만금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선하다는 것을요. 또한 중소기업이긴 해도 한 회사를 10년이 넘게 꾸준히 다녀서 남편은 그 회사 내에서 입지도 탄탄했던 성실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전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남편을 환영해 주었죠. 장모님, 제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장모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으로 정말 신중하게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들다마다 누구 선물인데? 그런데 어머, 자네 수완 언제 배웠나? 장모님하고 더 잘 대화하고 싶어서 틈틈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때 큰 사고로 인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엄마를 위해 열심히 수화를 배워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기도 했죠. 엄마는 후천적 장애를 입으셨기에 언어를 구사하는 일은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귀가 들리지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선 수화가 필요하셨거든요. 문서방, 자네 그러다 넘어지겠어.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앞 좀 보고 걸어. 그래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은 얼마나 지저귀고 있는지 바로바로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걸요. 조심히 걷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아휴, 우리 큰 사이랑만 있으면 내가 눈으로 소리들을 다 듣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까? 문서방, 괜찮나? 여보, 괜찮아? 아휴, 그러니까 우리 아빠 말 좀 듣지. 계속 엄마만 보고 이 흙길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엔 넘어졌잖아. 어디 봐, 다친 데는 없어? 물론 제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만 제 남편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남편은 늘 엄마의 뒤나 옆보단 앞에 마주보고 서서 엄마에게 주변 소리를 설명해드리길 좋아했어요. 뭐든 눈으로만 보면 남들의 절반밖에 느낌을 받지 못하실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다가 한 번씩 뒤로 꿍 하고 자빠지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미안해하실까봐 냉큼 일어나 애교를 부려주더라고요. 이외에도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정말 잘했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오빠 내외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늦은 임신에 성공한 제겐 또 얼마나 지극정성이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주위에선 입이 마르도록 남편을 칭찬했어요. 그렇게 남편만 보면 참 완벽했건만 문제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 시아버지와 손아래 시누인 모두 좋고 멀쩡한 사람들이었지만
딱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저는 이미 결혼 전 남편에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 깊이 고민하느라 결혼이 좀 더 늦어진 것도 있었던 거예요. 난 원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을 고생시킬까봐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었어. 그런데 자기를 만난 후부턴 자꾸만 결혼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 남편은 연애 시절 당시 그런 부모를 가졌으면서도 결혼을 욕심내는 자신은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마음도 너무 깊었기에 우린 끝내 헤어지지 않고 법적 결합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이나 결혼 후에나 늘 검소한 사람이었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의도적으로라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이거면 충분하다며 월에 30만 원만 남기고 저에게 모든 월급을 보내주곤 했죠.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복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 그리고 우리 아들 낳은 것만으로도 넘치게 충분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얻고 싶은 것도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나한텐 당신하고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잠시 말이 새긴 했지만 다시 시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시모는 시댁을 말아먹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진 평생 벽돌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는데 시모는 그 돈을 펑펑 쓰기에만 바빴다더군요.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도 늘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의 몫이었다네요. 시모는 오롯이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술을 먹고 혼자 여행을 다니기에만 바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선 일을 저질렀어. 결국 아버진 그걸 외면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아주셨지. 심지어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바람까지 2번이나 피웠으면서 아버지에게 걸렸을 때만 잠깐 싹싹 비는 척 하다가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더라고. 때문에 남편과 시누인 시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시모를 거의 경멸하던 시누인 나중에 직장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같은 서울 내였음에도 독립을 하게 된 남편과 달리 시모가 너무 싫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시댁에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기적이고 못된 시모를 옛날 분이기도 하셨고 그래도 애들 엄마란 이유로 마음 착한 시아버진 내치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결혼했던 당시 시댁은 거실 겸 방 하나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을 정도로 가난해져 있었고요. 시모가 남편이 30대 중반이던 시절 기어코 시아버지와 둘이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날려버렸기 때문에요. 아버진 늘 자식들에게 그런 엄마를 만들어준 걸 미안해하셨어. 그래서 나랑 동생이 커서 어머니 몰래 자신에게 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곤 하셨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월세방으로 옮겨가실 때도 나랑 동생은 돈을 합쳐서 전셋집이라도 다시 마련해드리려고 했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거든. 근데 아버진 그것마저도 극구 거절하셨던 거야. 시아버진 시모 때문에 자식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며 절대 남편과 시누이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자신에게 주면 너희들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 거냐면서요. 때문에 남편과 시누인 어쩌다 한 번씩 억지로나마 시아버지께 용돈을 지어드리는 것밖에 그동안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제가 결혼할 당시 저를 불러서도 비슷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정배에게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긴 얼추 들었다고 들었다. 아가, 부끄럽지만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 안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엇보이니 속이 터지고 화가 나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다. 사실 내 안 사람이 고작 나이 20에 5살 많은 나한테 시집와서 이르게 애까지 낳고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생각 때문에 더더욱 난 내 안 사람을 내치지 못했던 거란다. 시아버진 부끄러우셨는지 얼굴을 붉히셨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그랬듯
난 그 책임을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어. 우리 애들에겐 이미 그런 엄마를 줬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처를 준 셈이잖니. 그러니까 아가, 너도 결혼하면 시댁에 잘할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네 시애미가 돈을 요구한다고 한들 절대 주지도 말거라. 알았지? 그저 넌 우리 정배랑 둘이서만 잘 살아다오. 이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아가. 시아버진 평생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다며 끝내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터뜨리셨습니다. 시아버진 그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선한 분이었어요. 딱 남편과 판박이 같은 분이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진 제게 한결같이 고마워하며 저를 끔찍이 아껴주시곤 했어요. 어머, 아버님, 저희 피부샵 앞까진 어쩐 일이세요? 자, 바꿔라. 이거 오렌지다. 내가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는데 저번에 정배가 전화로 요즘 네가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던 말이 생각나더라고. 임신한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서 내 그냥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만 이런 비닐봉다리에 과일밖에 못 담아줘서 미안하구나. 이것만 주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냥 제가 사 먹어도 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저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퇴근해요. 제가 아버님께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아니다. 됐다. 부모가 돼서 더 해줘도 모자랄 판에 뭘 얻어먹니? 자, 이거 바꿔라. 이 시애비가 필요가 없이 살아도 며느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지어줄 용돈 정도는 번다. 이걸로 나랑 말고 정배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버님, 참, 기다리시라니까. 아버님! 시아버진 월세를 사시는 형편에도 한 번씩 시모가 보지 않을 때 남편이 아닌 제게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땐 제 피부샵 앞까지 찾아와 저 줄 먹거리나 용돈을 주곤 도망치듯 돌아가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치면 어떻게든 거절할 구실을 찾으시고 용돈을 받지 않으시니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면 감동이라며 눈가를 붉히시곤 했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저랑 오빠야 우리 아빠니까 엄마를 참고 계속 집에 찾아온다지만 새언니 사실상 원래 남이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저희 아빠를 이렇게 위해주시고 저희 엄마도 참아주셔서 제가 새언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저번에 출장 때문에 일본 갔다가 사온 화장품이에요. 언니 쓰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자기 건 돈 아낀다고 잘 사지도 않으면서 왜 제 걸 이렇게 비싼 걸로 사오셨어요? 그리고 감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죠.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넘치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아버님께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제게 잘해준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신우이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게다가 어딜 가면 꼭 남편 선물은 잊어도 제 선물은 잊지 않고 사다 주던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역시나 제 마음에 가끔씩 먹구름이 끼게 했던 건 시모였죠. 우리 며느리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난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웠는데 김치찌개 먹었어? 돈 잘 버는 피부샵 사장님이 좋은 것 좀 먹지 그랬어. 며느라,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예쁘구나. 부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인 거 알지? 시모는 제가 결혼한 후 처음엔 제게 굉장히 친한 척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하건 말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전화를 해서 통 끊질 않더니 아침마다 좋은 하루를 보내라며 그 끝엔 꼭 자기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여자들끼리 밥을 먹자며 퇴근 후 절 불러내기도 했어요. 퇴근 직전에 저희 가게 근처로 와 있다는 시모의 연락을 받았던지라 전 얼떨결에 시모를 만나러 나가게 됐죠.
여기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랑 파스타 2개씩 주시고요. 와인, 여기 30만 원짜리로 주세요. 2병. 아유, 내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거라 얘야. 그날 시몬은 왜인지 자신이 밥을 사주겠다며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비싼 메뉴들과 와인까지 잔뜩 시키더라고요.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나 싶었지만 역시나 시몬은 저보다 먼저 계산대 앞에 가 있더니 뒤늦게 나오던 절 보고 이러는 겁니다.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내가 글쎄 지갑을 두고 왔지 뭐니. 미안한데 아가, 이건 네가 계산해 줄래? 어차피 너 돈 잘 버니까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지? 속셈이야 뻔히 보였지만 이미 다 먹은 마당에 어쩌겠습니까? 멀뚱멀뚱 서 있다가 식당에 피해를 끼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시모 대신 계산을 했어요. 그날 시모는 부른 배를 툭툭 두드리더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쏜살같이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또 언젠가 한 번은 시모가 일을 하던 제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말하더군요. 애미야, 나 정말 급해서 그런데 얼른 내 계좌로 300만 원만 좀 보내다오. 네? 갑자기 그 큰 돈을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이 참 뭘 이유를 물어. 내가 정말 급하다니까. 보내드릴 수야 있지만 제가 이유는 알아야죠. 하도 급해 보이기에 저는 시모가 무슨 사채꾼에게라도 쫓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최근에 돌아온 시모의 대답은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백화점에 오랜만에 구경을 왔는데 딱 내가 들으면 찰떡일 것 같은 가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딱 하나 남았다지 뭐니. 네 시애비가 저번에 내가 뭘 좀 사드렸더니만 내 카드를 다 막아버려서 내가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얼른 돈 좀 보내줘라. 너한테 그 정도는 돈도 아니잖아. 어머님, 300이 돈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도 아니고 저도 한 푼 한 푼 정말 힘들여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도 몇백이나 하는 가방을 몇 개 있지도 않고 사더라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요. 그런데 돈도 안 버시는 어머님이 예쁘다는 이유로 몇백짜리 가방을 턱턱 사신다뇨. 그것도 어머님 돈도 아닌 돈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나마 저와 남편 신우이가 챙기던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그 비싼 명품백을 시모는 마치 저에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기분이 상했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모는 몇 번 더 제게 돈을 요구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을 했죠. 이렇게 돈 요구뿐 아니라 시모는 제 피부샵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당연한 듯 무료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약속 안 잡고 오시면 곤란한데 오늘 마침 예약 손님 한 분이 직전에 취소를 하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 제가 직접 관리해드릴게요. 그때 저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 새언니에게도 올케에게도 신우이까지도 불러서 관리를 무료로 해주었으니 시모에게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족한 표정으로 다음에 또 오겠다는 시모의 말엔 정중한 거절의 말을 내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곤란해요, 어머님. 오늘이야 처음이고 마침 시간도 비었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해드린 거지만 다음엔 안 돼요. 저희 샵엔 늘 예약이 꽉꽉 차 있고 이건 제 생계수단이기도 해서요. 대신 가족 대신 해드릴게요. 뭐? 가족 할인? 아유, 치사해서 진짜. 넌 며느리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애미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턱턱 준다는데.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예물도 해주시고 금반지도 물려주시곤 한다는데 어머님이 그거 다 해주시면 저도 그 배로 잘해드릴게요. 끝까지 웃으며 대꾸한 제 말에 시모는 결국 씩씩대며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솔직히 저
다른 가족들은 언제든 미리 말만 하면 공짜로 관리를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처럼 뭐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무르게 군다면 절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거라 생각해 제가 더 단호하게 나갔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 잘해주었기에 그래도 시모에게 기본적인 며느리로서의 예의는 다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랑 동생한텐 이제 체념해서 돈이고 뭐고 욕을 안 하시더니 이제 목표가 제 아내로 바뀌신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가족들을 불행하게만 만들 작정이세요? 또 한 번 저희 집사람한테 뭐 요구하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남편은 제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미안해하며 시모에게 전화해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시모가 한 짓을 들은 후엔 늘 시모를 대신해 제게 전화해서 사과를 해주셨죠.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단돌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망아지 같은 여편 내가 왜 자꾸 네 옆을 기웃거리는지 원. 정말 내가 면목이 없구나. 내가 너한테 용돈 좀 보냈거든. 기분 언짢을 텐데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꼭 사 먹으렴. 아유, 아버님, 저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돈도 없으실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세요. 그게 부모된 마음이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성의를 봐서라도 돌려보내지 말거라. 이런 좋은 분이었기에 저도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도 시모가 싫어도 시아버지를 뵈러 꾸준히 시댁에 갔던 겁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계속 벽돌 공장을 다니셨어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 정년 퇴직할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그런 시아버지께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힘든 공장 일 좀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힘든 만큼 공장이 돈을 많이 준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더니 이게 뭐예요? 여보, 가뜩이나 아버님 속상하실 텐데 언성 좀 낮춰. 죄송해요 아버님. 이 사람이 속상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그래도 치료만 잘 받으면 걷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당시 연세가 67이었던 시아버진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공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었고 다행히 치료와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보행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지만 시아버진 긴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이후로도 허리를 많이 써야 했던 공장 일을 지속하긴 힘들어 원치 않는 퇴직도 하셔야 했죠. 에휴, 여보, 당신 진짜 태어나고 나서도 일 다시 못해? 그럼 우리 집 월세는, 내 생활비는, 지금 당신 입원하고 나서부터 월세방 보증금도 쭉쭉 까이고 있는 거 알지? 당신 일을 못하니까 월세를 못 내서. 아유, 이제 어떡해. 그렇게 병실 침대에 누워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예, 정배야, 애미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생활비 좀 주고 월세도 내줘라. 시끄러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서 간병도 잘 않고 싸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애들한테 돈까지 욕을 해? 당신 나이 이제 고작 62이야. 그 젊은 나이에 돈이 없으면 나가서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누구한테 기생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때 시모는 뭐가 그리 바쁜지 병원에 잘 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보다 먼저 나서서 낮엔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 시아버지의 불편을 덜어드렸고 저녁엔 남편과 시누이, 저 이렇게 셋이 번갈아가며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어쩌다 한 번씩 시아버지를 찾아올 때마다 돈 타령만 해대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누이가 화를 내니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엔 부하가 치밀어 저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평생 아버님이 벌어오신 돈으로 호강하고 사셨으면서
어떻게 아픈 아버님한테까지 돈 타령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착하셔도 정도껏 뻔뻔하셔야죠. 어머님이 오면 아버님 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 하실 거면 아예 오질 마세요. 그렇게 시모에게 화가 난 것도 난 거지만 중요한 건 시아버지의 거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진 치료가 끝나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당장 다른 일을 구하기엔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였어요. 거의 한 달 벌어 한 달씩 살고 있던 시댁이었던지라 월세를 내지 못해 월세방의 보증금은 계속 까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결국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이 사태에 대해 상의했어요. 아빠를 제가 모시고 싶지만 저는 사는 전셋집도 작고 특히 엄마랑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모은 돈을 보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드리자니 아빠가 절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아빠 성격에 계속 월세를 내드린다고 해도 거부하실 텐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아무리 짐이 되기 싫으시다지만 걱정하는 자식들 마음은 왜 헤아려 주시지 못하는 건지. 저기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버님께 우리가 작은 전셋집을 얻어드리면 어떨까? 뭐? 방금 진이 얘기 못 들었어?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겠어? 생각해봐. 물론 아가씨는 아직 자가도 없고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끝까지 거절하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린 결혼도 했고 다행히 내 벌이가 좋고 친정에서도 도와주셔서 자가도 있잖아. 그리고 알지? 작년에 유명 연예인이 우리 샵 다녀간 후로 매출이 훌쩍 더 뛴 거. 그래서 우린 아가씨랑 다르게 아버님 집 얻어드리려고 대출도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아버님을 설득해보자. 나도 어머님은 솔직히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대로는 못 두고 보겠어.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둔 의견을 두 사람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친자식도 아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주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다면서요. 하지만 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제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던 시아버지를 위해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얼마 뒤 우린 시댁을 찾아가 그때 상의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전셋집을 얻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있는 빌라 아시죠? 거기가 전세로 2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집 둘러보고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해요. 아버님 마음이 알지만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지내실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안 된다.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라냐? 내가 비록 허리가 다 낫진 않았어도 어디 나가서 경비일이라도 해서 월세 벌면 된다. 아버님, 이번엔 제발 고집 좀 꺾어주세요. 그러다 아버님이 또 다치시면 자식들 가슴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 다 낫지도 않은 환자한테 누가 일자리 주겠어요. 저 그 정도는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아주 나중에 그 돈 돌려받으면 저한테는 아무런 손해도 아닌 거잖아요. 네? 물론 이후엔 시누이와 돈을 합쳐 다달이 생활비도 도와드릴 작정이었지만 저는 그 말은 쏙 빼고 시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전과 달리 더 이상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본인의 몸 상태를 한탄하시면서요. 반면 처음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시모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서 입을 다물질 못하더군요. 결국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항복을 하셨을 땐 손뼉까지 치며 환호성까지 질렀죠. 야호! 이 그지 같은 월세방 드디어 탈출이다. 역시 우리 부자 며느리가 짱이라니까. 내가 여태 네가 내가 달라는 돈도 안 주고 피부관리도 공짜로 안 해준 괘씸함 이걸로 싹 잊어주마. 그 지나친 말은 결국 시아버지의 호통에 금세 주눅이 들어버렸지만은요. 그래도 그 일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건만 시모는 그 상황에서 또 초를 치더군요. 시댁을 다녀온 다음 날 시모는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전화를 걸어 황당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예, 애미야.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내가 이 나이에 또 전셋집을 전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네? 나도 이젠 그런 보잘것없는 빌라 전세 말고 그 빌라 옆에 큰 아파트 단지 있는 거 알지? 그런 좋은 집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구나. 전세 말고 당당히 자가로 말이야. 내가 아까 부동산에 슬쩍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 방 3개짜리 집 시세가 7억 정도 한대. 지금 마침 매물이 있다네. 그래도 서울 외곽인 지역이라 서울치고는 싼 편 아니니? 7억에 아예 자가를 마련해달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도 7억 발끝도 못 미치는 판에 어떻게 그만한 집을 덜컥 구해드려요. 그리고 저 그만한 돈도 없어요. 너 돈 잘 벌잖아. 벌이가 크면 그만큼 대출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사주면 되지. 어차피 몇 억을 받든 너 정도면 금세 갚을 수 있잖아. 내가 그 집만 사주면 진짜로 그동안 너한테 서운했던 거 다 잊어주마. 아, 근데 네 시아버지가 일 못할 동안 생활비는 넉넉히 챙겨줄 거지? 내가 아니라 네 시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야. 너희들 난 못마땅해 해도 그 영감은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뭐 아예 평생 줘도 좋고. 죄송한데 어머님,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한 요구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어머님 말대로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마당에 왜 어머님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세요? 생활비도 드리든 말든 그건 제 선택이니까 어머니께서 왈가왈부 하실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전 거절 말곤 더 이상 아무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아예 저에게 대출까지 받아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 황당한 말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단번에 거절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날 쉬지 않고 제게 전화를 다시 걸어댔어요. 어차피 내용은 뻔할 테니 전 일을 하느라 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피부샵 번호로까지 전화를 걸어 저를 찾아대는 통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결국 전 피부샵으로까지 전화를 건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대체 왜요? 네?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부동산 여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 집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7억짜리가 나와 있는 그 아파트 매물 중에선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래.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고. 넌 네 시애빈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면서 왜 내 말을 무시해? 어? 내가 정벨 낳은 엄마야, 엄마. 그런 며느리 너도 응당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낳았다고 다 감사한 부모인가요? 제가 이렇게까진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아가씨가 자라는 동안 엄마 노릇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매번 부모 역할을 아버님께 다 떠넘기고 어머님은 집안 말아먹고 바람 피우기에만 바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원래 생판 남이었던 제가 무슨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요? 싫어요. 싫다고요. 행여나 그 7억이 정말 제 수중에 현금으로 있대도 절대 싫어요. 저는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별렀는데 다행히 전화는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포기했나 싶었더니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2시간 뒤쯤 시모는 아예 저희 샵에 2발로 쳐들어왔거든요. 이야, 백규정. 너 우리 가족이 날 좀 무시한다고? 며느리 너까지 시애미를 우습게 봐? 이 천벌받을 기집애. 시애미가 해달라면 그냥 해줄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싫다마다야?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손님들 다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젠 시애미 겁도 없이 쫓아내려고까지 해? 못 나간다. 그 집 사준다고 할 때까지 못 나가. 이 나이에 아직도 빌라 전세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나를 얼마나 비웃겠니? 그동안 창피하게 월세방 사는 것도 자존심 상했는데 기왕 얻어주는 거 좀 좋은 집 얻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사줘. 아이 그 아파트 사달라고. 너 어차피 대출 받아도 금방 갚잖아. 아니면 너 당장 이혼시킬 줄 알아.
아무튼지 있는 것들이 더 치사하고 싹퉁머리가 없다니까. 시모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눈을 까 뒤집으며 제게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있는 자리였던지라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쩔쩔매면 시모 같은 사람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걸 알기에 전 우선 직원들에게 손님들을 관리실로 마저 모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곤 고개를 쳐들고 도끼 어린 눈으로 응수를 시작했죠. 어머님이야말로 없는 사람이 정말 양심까지 없네요. 뭐? 너 지금 없는 거라고 했냐? 나한테? 네.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하긴 그런 사람이었으니 여태껏 뻔뻔하게 아버님 등골을 빼드시고 산 거겠죠? 어머님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어려운 줄 알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바람 피워 집안 무너뜨려 자식들을 생전 한번 챙기지도 않아. 대체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뭘 해줬다고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혼이요? 자식들에게 손절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판국에 어머님이 절 이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어머님의 입지를. 저는 시모를 노려보며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묻는 남편에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지금 2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7억짜리 아파트를 안 사주면 당신하고 날 이혼시키겠다네.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까지 쫓아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 어떻게? 난 절대로 그 집 사드릴 생각이 없는데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난 앞으로 당신 엄만 절대 얼굴 못 보고 살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 선택해. 나야 당신 엄마야? 아이고, 예. 난 그냥 화가 나서 실어난 거야. 그래, 농담이었어, 농담. 뭐 그런 걸로 일하는 애한테 전화까지 하니. 전 이런 상황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요. 여보, 어머니 좀 바꿔봐. 스피커폰이니까 그냥 말하면 돼. 분노로 가득 찬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당황했는지 시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더라고요. 그리곤 불쌍한 척 전화를 받은 시모를 향해 남편은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정배야. 아이고, 진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내가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얘가 이런다. 그리고 솔직히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준 엄마인데 그 정도 집은 좀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정말 서럽다, 서러워. 서럽다고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어머니. 뭐? 자기 손으론 700원도 벌어본 적 없는 분이 7억짜리 집을 사달라고요? 애초에 집사람이 어머니가 좋아서 집을 얻어드리겠다고 했겠어요? 평생 그런 모렴치한 모습으로 가족을 괴롭게 하더니 이젠 제 아내까지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발 주제 파악하고 거기서 좀 나가세요. 전 진짜 어머니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남편의 냉정한 말에 시모는 얼이 빠졌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화를 끊는 전 남편의 뜻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라며 시모를 떠밀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려는 시모를 저는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내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그 옆엔 잔뜩 뾰로통한 표정의 시모가 앉아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시모의 표정은 서서히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직접 널 찾아가서 이 사람 행동을 사과하고 싶었는데 내 허리가 아직 온전치 못해서 널 부른 걸 용서하거라. 내가 이 여편네 이미 혼쭐을 내놨다. 그리고 그 전셋집 얘긴 그냥 없던 걸로 하자꾸나. 월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테니까 내 거처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내가 이 여편네 때문이라도 염치가 없어서 너에게 더더욱 도움은 못 받겠구나. 아주 나셨어. 맨날 자식들한테든 며느리한테든 쩔쩔매고.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받을 건 정당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지. 에휴, 짜증나. 이 그지 같은 월세방에 또 처박혀 살게 생겼네. 이 집이 싫다고 그렇게 입 나올 필요 없어. 당신 어차피 이제 이 집에서 못 살 거니까. 난 당신에게 그동안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고 참을 만큼 참아도 줬어. 내 한계는 여기가 끝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뭐라고?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드디어 이혼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은 생각도 못 해봤는지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아버진 현실 감각이 사라진 듯한 시모에게 따끔하게 소리치셨죠. 왜?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혼 못할 줄 알았어? 나야 당신을 참고 살았다지만 난 자식들에게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 보니까 당신은 나뿐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평생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야. 오늘만 해도 당신은 우리 정배를 이혼시킬 뻔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 둘째가 결혼한다고 한들 똑같은 일을 벌이겠지. 난 더 이상 내 어줍지 않은 책임감 지키겠다고 내 자식들 불행하게 만든 일은 더 못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나야. 꽃다운 나이 20살에 당신한테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나라고.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껏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꾹 참고 당신이랑 산 거야.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난 우리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부모인 거야. 그리고 고작 나이 60들인 사람이 왜 혼자 못 살아? 그동안 나한테 빌붙을 만큼 붙었으면 이젠 당신 인생은 당신 손으로 직접 책임지고 살아. 그제야 시모는 잘못했다며 시아버지에게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시아버진 단호하셨어요. 시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에게까지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정배야, 니들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니라 머리까지 다쳤었나 보다. 그 무른 양반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정신 좀 차리라고 너희가 말려봐라. 아니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이제서야 옳은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동생도 어머니에게 오만정에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저도 이젠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와의 인연 끊어버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 아버님을 위해서 이 이혼을 적극 찬성하고 싶네요. 아버님이라는 복을 제 발로 수십 번씩 걷어차버린 사람은 어머님 자신이니까 더 이상 아버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두세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시아버진 정말 시모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하셨어요. 그땐 진짜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 남편과 시누이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큰 결심하셨어요, 아버지. 맞아요, 아빠. 정말 잘한 선택이세요. 이젠 제발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과 시누인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던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제발 일도 하시지 말고 손주 재롱만 보면서 편히 지내시라고요. 시누인 자신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저와 남편의 고집이 이겼던 거죠. 저희 집이 아가씨 집보다 훨씬 넓고 교통도 좋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결혼도 해야죠. 전 절대 양보 못해요, 아가씨.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진 제게 많이 고마워했지만 늘 그랬듯 전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를 제외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후 다행히 시아버지 허린 완전히 나았는데 시아버진 기어코 아파트 경비를 구하시더군요. 아직 70도 안 된 내가 왜 자식들에게 짐이 돼야 하냐. 그동안 너희가 나 쓰라고 줬던 생활비도 안 쓰고 거의 다 모아놨으니 도로 돌려주마. 시아버진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은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고 손주 선물도 사주십니다. 그렇게 시아버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기쁨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저는 결혼을 잘못한 죄로 평생 자식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채 힘겹게 사셨던 시아버지가 이젠 부디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행복을 누리시며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전 며느리로서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남편을 쏙 빼닮아 너무 예쁜 아들과 아직도 저만 보면 너무 애틋해서 가끔 눈물까지 난다던 너무 소중한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한편 시모는 지금 월세 원룸에서 지내며 술집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시아버진 이혼 후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제 휴대폰에서까지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리셨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자 시모는 이혼한 지 1년 뒤쯤 저희 피부샵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깜짝 놀란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하며 말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난 그냥 우리 애들이나 애들 아버지에게 찾아가면 날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아서 널 찾아온 거야. 그때 저는 시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시모의 근황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절 찾아온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또 명품을 사드리려 카드를 긁어댔다가 카드값도 연체되고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달이 100만 원씩만 주면 안 되겠니? 진짜 나이 64세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구나. 네가 보기에도 불쌍하지 않니? 이 나이에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폼 안 나게 술집 설거지나 하면서 월세 살고 있는 내가 말이다. 하나도 안 불쌍한데요. 아버님은 어머님 연세에도 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힘든 벽돌 공장 일을 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이 훨씬 안쓰러워요. 그리고 아버님을 그렇게 고생시키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어머님은 끔찍하게 싫고요. 돈이 없으면 사셨다던 명품을 팔고 씀씀이를 줄이세요. 아니면 투잡을 뛰시던지요. 또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모에게 싸늘한 말을 남기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모의 일을 말하니 잘 처신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제게 많이 미안해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여태껏 시모가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아마 더 이상 우릴 찾아와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들러붙어서 골수를 빼먹던 시모는 처량한 노후를 살게 됐고 평생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시아버진 자식들 곁에서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분들 또한 저희 시아버지와 시모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왔으니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용해 잘못을 고칠 생각은커녕 더욱 이기적으로 굴다가 제 시모처럼 이혼을 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다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시대가 됐으니까요. 세상은 내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구는 한 언제까지나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말을 이 사연의 마지막에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제 시모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반성하고 배우자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혼에 이를지라도 그건 남은 생 동안 평생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숙제일 테니까요. 그 마지막 숙제마저 외면한다면 그 끝은 제 시모보다 더욱 처량하리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세상엔 업보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죠.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